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만 사과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지요. 정세균 총리가 말한 대로 폐가 망신시켜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함께 조사할 수 있는 첫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정부가 발표한 대국민 사과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여 자고우면 없이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네 분 패널 함께합니다. 박수현 신성범 전 국회의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박수현 의원. 네. 정말 생각하면 화가 많이 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없다는 말도 있지만, 이렇게 문제들이 뭐 선거를 앞에 두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 부동산 문제 가지고 국민들의 고통, 허탈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크신 와중에 이 토지와 주택을 담당하는 LH 직원들이 이런 투기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국민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입니까? 저희들도 집권 여당으로서 참 당혹스럽기 그지없고 이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화가 날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화보다는 국민의 화가 얼마나 더 크십니까? 예. 더구나 이 변창흠 장관께서 또 여기에 한 말씀을 또 보태서 예.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서 더 문제가 어렵게 되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를 먼저 하고 수사를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병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되었다고 해서 수사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검찰과 경찰은 반드시 유기적 협력, 협력적 긴밀한 협력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문한 것입니다. 아마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의지 또 신속한 조치 이런 것들이 그나마 국민들께 혼은 나지만 그래도 국민들께 잘 좀 정리해봐라 라고 하는 또 기회를 또 주실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앵커께서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전화위복이 될지 아마 집권 여당이 정말 큰 회초리를 더 맞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변창흠 장관 문제는 좀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자, 지금 정부는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일단 정부가 조사를 먼저 펼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었는데 이것을 두고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민병과 참여연대가 정부 조사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검찰 그리고 감사원 이런 데다가 맡겨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요. 일단 정세균 총리 현재 경찰에 새로 만든 수사본부에 이 수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그런 여론 또 방향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를 했는데요. 자, 당 대표가 했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시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가장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최단 신뢰 수립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부 나름대로 조사에 임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될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로 하여금 철저한 수사를 지시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공직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데, 자본시장법에는 기업의 임원들이나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큰 투자 이익을 얻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투자 이익의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 50억이 넘은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벌을 하고 있는데, 형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공공주택특별법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공공택지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에 대해 있어서는 형량을 높이는 엄벌을 하는 이제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정혁진 변호사, 그러면 지금 민변 얘기는 현행 법 가지고는 충분한 처벌을 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지금 김남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지금 부패방지법에 보면요 7년 이하고요. 그다음 공공주택특별법은 5년 이하. 그다음에 다른 법도 아니고 한국주택토지공사법이 있어요. 그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LH가 그 분양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공급받으면 그렇게 되면 이때도 5년 이하 징역이란 말이죠. 예.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을 강하게 징역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뭡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100억 투자해가지고 200억, 300억 벌었다. 그러면은 패가망신하게 모든 재산을 그 부당한 그 재산을 다 환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정보가 돈이지 않습니까? 이때 정보는 어떤 정보냐? 그냥 일반적인 정보가 아니고 비대칭 정보,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알게 된 정보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정부 일을 그 공공의 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정보를 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로 엄격하게 처벌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도 법 체계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너무 기강이 해이가 됐던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난 것이 아닌가. LH라고 한다면요. 제가 봤을 때 매년 2-3번 이상씩은 계속 이걸 갖다가 해야 되고요. 참여연대나 민변에서 이런 걸 하기 전에 오히려 LH 내부 감사에서 먼저 이걸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국민들은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고 여러 번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정작 그와 관련된 부서는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거를 사들인다니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하고 있고 또 광명시흥 신도시가 개발될 것을 알고 만약에 그 땅을 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값이 올랐다면 그렇게 오를 걸 모르고 팔았던 그 원주민들, 농민들은 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을 보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또 업무상 취득한 비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일부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꼭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업무상 비밀이다라고 볼 수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공공연하게 다 알려진 내용 같으면 업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저 법을 적용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수사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비밀 정보를 취득했을 거다라고 하는 증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니, 그런 걸 찾으라고 그 검사, 경찰 이런 수사기관에게 그 세금도 주고 강제 수사권도 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있어요. 예컨대 100억을 투자했잖아요. 뭐 93억인가 이렇게 투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LH 그 공사 직원들이 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월급쟁이가 사업도 한 사람이 아니고 100억을 투자했다라고 한 것은 명확한 내부 정보가 있지 않고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LH 공사법 제가 찾아봤거든요. 예. 그 설립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의 주거 생활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 중에 하나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투기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정보를 갖다 사용했으니까 그다음에 일반적인 정보하고 LH 공사 그 직원들이 이렇게 취득했던 정보하고 조금 달리 충분히 그 판례 등을 통해 가지고 이 규정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그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지 이번에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사실이라면 네네. 한 푼도 돌아가게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 생각 아닙니까?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토지 보상을 갖다가 했을 때 다른 것도 아니고 나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확실한 정보가 있지 않고는 그 나무값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이거를 갖다가 뭐 수백 주인지 수천 주인지를 빽빽하게 심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왕버들 나무가 뭐 그 상당히 희귀종이라고 그러대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좀 이렇게 지력이 받쳐줘야지 사는 거지 그렇게 빽빽하게 심으면 오래 살지 못하고 다 말라 죽을 거란 말이에요. 또 그 사람들이 보상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점들,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이 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고 참 희한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는데 이거를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다? 예. 그러면 문 닫아야죠. 문 닫아야죠. 네네. 신성범 의원, 네.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게 국민들한테는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고 딸딸 볶았는데 정작 신도시 만드는 실무 공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사전 정보 이용해서 했다는 그걸 못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국민이 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십시오. 장관들이 고개를 숙이고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여당 대표가 장관 불러서 혼내고 질타했다 나오고 눈물이 쏙 빠지게 뭐 이런 표현. 그다음에 뭐 우리말로 하면 조인트 까였다는 거 아니에요. 군대 말로 하면은 옛날에 불러서 그다음에 사생결단 강제 수사 경로했다. 이게 다 좋은데 아까 대통령께서 저는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면 안 돼요. 첫째, 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수사입니까? 조사입니까? 범정부 차원의 조사예요. 수사가 아니에요. 왜 됐습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국무총리실이 주관해서 국토부가 붙어서 조사하러 하신 거예요. 그 팩트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 판단이 잘못됐다면 수사로 간다.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공익감사 청구했는데 왜 처음부터 감사원 감사 이야기 안 했습니까? 유일하게 나온 게 수사할 수 있는 역량 가진 거는 국무총리실과 국토부 중에서도 없어요. 국가수사본부에 경찰밖에 없다고. 경찰은 수사 역량이 아무리 좋아졌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지능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드러난 게 없어요. 검찰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왜? 6대 범죄 그것도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윤석열 총장 쫓아낸 마당에 검찰 보고 다시 수사를 할 수도 없으니까 애매모호하게 오늘도 유기적 협약이 필요한 사건이다. 그러면 수사를 하려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하라는 이대로- 얘기죠. 그럼 하면은 그러면 예. 정확하게 검찰에다 수사 지시를 내려야지. 그럼. 예. 저는 이렇게 이게 맞는 거지. 오늘 대통령의 말씀도 애매모호함을 못 벗어났다. 그래서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제가 볼 때 문제 해야 될 게 뭐냐. 변창흠 장관 해임부터 해야 돼. 예.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 사안은 장관이 이렇게 국토부 장관의 책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같이 부총리하고 서가지고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에서 정말 여당이나 정부에서 의지가 강하다면 변창흠 장관 해임부터 하는 게 맞다. 그게 장관이 원래 그 장관에는 그런 거예요. 국민의 분노에 있으면 또 한번 자기가 책임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해임부터 하고 예. 수사로 전환함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김두수 총장 왜 맨 처음에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즉각 수사 지시를 하지 않고 정부한테 조사를 먼저 하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보다 이 현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수사라는 게 하루 이틀 늦는다고 증거가 인멸되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고 현재 현황이 어떤지 자체 조사를 일단 하는 것은 그 출발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출발점이고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어떤 국가 역량을 동원해야 된다면 뭐 경찰청도 검찰청도 다 동원할 수 있고요. 또 대통령께서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 해임건도 그냥 국민들에게 올라오는 지금 현재 그냥 끌어오르는 분노를 잠시 잠재우기 위해서 정치적 뭐 쇼맨십 형식으로 뭐 해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게 있다면 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정부가 피해갈 생각도 없을 것이고 여당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요즘 뭐 젊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벼락 거지라고. 예. 갑자기 나만 거지가 된 이런 기분을 느낄 때 그 상대적 박탈감은 얼마나
그 분노스럽겠습니까? 예. 그런 걸 다 감안하고요. 또 더군다나 이런 것에 대한 민심의 어떤 향방이 한 달 뒤에 있을 보궐선거에서 그대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걸 허투루 취급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부는 즉각적 조치를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박수 의원은 지금 정부가 조사하는 걸 보면은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조사가 국토부 직원 4,500여 명, 또 LH 9,900명 이렇게 해서 한 2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이 신도시가 쭉 그동안에 조성이 되었던 게 이 앞번 정부까지도 이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정부 때 혹시 그런 투기가 있었는지까지도 다 보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송이 시작되기 얼마 전에 바로 이제 그 조사단의 조사 대상 시기를 박근혜 정부까지 전부 한다고 예. 이야기가 된 것이고요. 이것은 어떤 정부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상들인데 본인들일 거 아닙니까, 직원들. 예. 그런데 이제 가족,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 뭐 이런 정도야 이제 뭐 쉽게 가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차명거래, 다른 제3자를 이름을 빌린 차명거래, 이런 것들은 자체 조사나 이런 것들로 잘 밝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 어떤 토지 거래 현황을 우선 직원들 상대로 좀 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어차피 그 제3자 차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면 바로 수사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도 수사와 조사를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순서가 왜 수사 먼저냐, 왜 감사원이나 검찰에 지시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이 문제를 대충 덮고 가려거나 축소하려거나 은폐하려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아니다. 그런 의심은 안 했으면 좋겠다. 온 국민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그걸 국민이 모르시겠습니까? 그 화를 집권 여당이, 정부가, 청와대가 고스란히 다 안을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 야당도 국민을 대신해서 화를 내주시는 건 알겠지만 이 문제를 차분차분하게 질서 있게, 그러나 정확하게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어떤 야당의 그런 뭐 호된 질책은 국민을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듣겠지만 이것이 좀 여당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LH 직원들이 이 전 정부 때부터 그렇게 건이 있을 때마다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만약에 밝혀지게 된다면 LH 공사 없애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 말이 많습니다.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을 할 때부터 이런 투기가 있었다는 것, 그 기간이 겹치는 게 드러났죠. 그것뿐만 아니라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마치 LH 직원들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개발 정보를 알고 땅 미리 산 것 아닐 겁니다. 땅을 샀는데 갑자기로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사안의 중요성,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비판을 자초한 거지요. 자, 변창흠 장관이 이낙연 대표 불러서 가서 혼이 났다고 하는데, 자, 변창흠 장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이 따로 주문하신 내용은 없으셨나요? 네, 철저히 조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선입견도 갖지 말고 철저히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언동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훨씬 더 감수성 있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등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박수현 의원, 변 장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책임을 분명히 본인이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이 장관 퇴임하라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야당의 그런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일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지금 당장 물러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국민 분노 생각에서는 지금 당장 물러나야 맞지만 어쨌든 주무장관으로서 이 문제가 어떤 수사 가닥이 좀 잡히고 어느 정도 이게 밝혀질 때까지는 본인이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응을 하는 것이 1차 책임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물러나는 것은 적절한 시기를 판단해서 본인이 그때 물러나는 것도 또 책임을 제대로 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창흠 장관의 상황 인식 그리고 정무적 감각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안이 밝혀진 뒤에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한 뒤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상황을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니한 인식을 드러낸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청렴은 우리 국토부나 또 우리 국토부 산하 기관의 사실 구성원으로서의 자존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청렴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믿지 못하면 정책의 실행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광명시흥지구에서 LH의 임직원들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서 우리 산하기관에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기관장 여러분들께서도 특히나 경각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서 여러 다양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신성범 의원, 지금 그 투기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다음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청렴 경각식 이런 표현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게 상황의 엄중함, 절박함을 전혀 모르잖아요. 말투나 표정에서 벌써 나오잖아요. 근데 저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저 보십시오. 저는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특히 교수님들 이론에 박다가 대권 캠프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뭐 아이디어 냈다가 장관 발탁되는 거 제가 저런 부분인데 보시오. 구의역 문제도 저분이 사고를 냈잖아요. 전번에 SH공사 사장 때 걔가 잘못했다. 걔가 잘못해서. 그런데도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 좋아요. 근데 지금 뭐 정치적으로 자를 건 아니다. 원래 장관이 이때 자르는 거예요. 장관을. 자르라고 내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빨리 제가 원래 자르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내도 국민들이 믿지 못한다고 보는 거고 LH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옛날에 토공, 주공이 합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볼 때 하는 수법이라는 게 제가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이거는 문화가 잘못된 거예요. 오래됐어요. 제가 보니까 적어도 아주 얼굴 대놓고 자기 이름으로 할 정도고 분할해서 하는 수법이라든지 나무 심는 거 이런 게 적어도 조직 안에서 어떻게 보면 체크 앤 밸런스 하나도 안 됐던 거예요. 감사 기능도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다 좋아요. 뭐 지난 정부든 뭐든 다 해서 하되 지금부터 정부가 신임을 적어도 진지함을 믿게 하려면 변 장관 해임시키고 출발해야 된다고 봐요. 김두수 총장은 변 장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보면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 사태의 전반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지휘해야 하고요. 그 지휘를 해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뭐 면피하려거나 뭐 이 어떤 변명으로 이게 해결된 문제는 아니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정부가 이제 야당이 요구하는 걸 적극적 해임이라든지 이런 행태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일시적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좀 이런 뭐랄까요 집중적인 공격을 좀 피하는 이런 자세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에는 그런 부분에 보다 좀 전공법으로 밝힐 건 밝히고 책임질 건 책임지는 이런 자세를 유지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뭔가를 변명하지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다 철저한 수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책임 범위가 나오면 그제는 정확하게 책임을 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앵커님. 이게 동그라미 안과 밖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광명 시흥 그 지구를 동그라미 안이라고 보면 변창흠 장관이 왜 저렇게 안일하게 봤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수용되는 지구 안에 뭐를 사고 그것도 실명으로 뭐를 샀다 그러면 이게 투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 변창흠 장관은 워낙 저 부분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주로 투기는 어디다 하느냐. 바로 수용된 동그라미 밖에. 선수들은 거기에 하는 거죠. 거기가 원래 그 개발 이익이 굉장히
보장이 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변창흠 장관 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예. 아니라 이 조사 대상 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 동그라미 안만 전수조사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이 동그라미 바깥에 실제적으로 예. 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곳, 예상되는 곳, 이 부분까지 확실하게 넓혀서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예. 하는 거를 좀 제안을 하고 싶고요. 내일 당에 가서도 이 말을 좀 반드시 예. 전하려고 합니다. 어르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그런 내용을 잘 아는 변창흠 장관이라면 그런 얘기를 오히려 조사본부에 또 수사 쪽에 자기가 얘기를 해줘야죠. 내가 그 내용을 쫙 꿰고 있는데 원래 진짜 선수들은 이 안에 수용되는 곳 밖에다가 많이 산다. 그런 데를 다 까야 된다. 본인이 얘기를 해야죠. 글쎄 말입니다. 예. 하여튼 제가 좀 자세히 알아보고 제가 지금 막 예. 토론하면서 한 생각이거든요. 그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예. 잘 아는 사람이. 그래서 예. 만약에 이 동그라미 안을 열심히 전수조사를 해서 다 자료를 냈는데 이제 언론이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또 시민단체 추적을 해보니까 동그라미 밖에 어마어마한 투기가 있었고 거기에 어떤 그 차익을 뭐 본 이런 세력들이 있다. 그러면 이 국민의 분노 또 이렇게 조사 전수조사한 거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이 대상 지역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 수사본부에서 특정을 좀 하는 게 예. 좋겠다라는 예. 제안을 합니다. 좋으신 제안입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변창흠 장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22사단에서 경계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단장이 보직이 해임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같은 데에서 금융사고가 나면 직원들 횡령하거나 그런 일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기업이지만 그 금융기관에서 뭐 지점장이나 엄중한 책임 묻고요. 절대로 승진이 안 됩니다. 그 변창흠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 사는 거 바보다. 그러니까 LH 직원들, 우리 직원들 이익 본 거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그다음에 LH 직원들이 알고 산 게 아닐 것이다. 샀더니 갑자기 지정됐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의심이 되냐면 만약에 변창흠 장관이 전 LH 사장이 아니었다면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냐하면 조사에서 LH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비리나 잘못된 것들이 나올수록 직전 사장이었던 자기한테 더 그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저거는 변창흠 장관 같이 아주 좋은 대학 나온 뭐 박사 출신, 대학 교수 출신 장관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 형법에 그 범죄 은닉죄가 있거든요. 범인 은닉죄. 그래도 내가 내 범죄를 숨기는 건 범죄가 안 돼요. 그게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 아니라서가 아니고 그거는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범죄로 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창흠 장관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인지상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변 장관이 저 자리에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정부에서 투기에 관련해가지고 진짜로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변창흠 장관이 뭐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충분히 제가 그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선돼야 될 것 같다 예. 생각합니다. 보지요. 어떻게 할지.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총장직을 던지자마자 지지율이 크게 치솟았습니다. 30%가 넘었습니다. 자, 최근에 조사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인데요. 윤석열 총장이 사표 낸 뒤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32.4%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8%포인트 이상 앞질렀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정치할 거라고 다들 예상하는데요. 이렇게 높은 지지율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요.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것도 28.3, 22.4로 1위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3.8%고요. 자, 윤석열 총장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 무엇일까? 그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수현 의원 최근에 어디에서 뭐 꿀단지 얘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죠?
어쨌든 뭐 저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 총장을 제가 여러 가지 비판도 했습니다만 예. 일단 뭐 사직을 하고 자연인이 된 신분에서 뭐 크게 뭐 처음부터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뭐 이런 얘기는 했어요. 어차피 정치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과 국민에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하라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야권을 중심으로 반문재인 연대의 중심에 뭐 그렇게 서면서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야권에서는 이분이 뭔가 대단한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큰 꿀이 가득 차 있는 꿀단지로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만간에 꿀단지를 열 거 아니겠습니까? 열었는데 뭐라 생각보다 꿀이 없네. 어허. 아니면 이게 빈 단지네.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제 보면 그 야권에서도 실망스러울 거 아닙니까? 실망스러우면 윤석열 총장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겠죠. 소위 오버스텝을 밟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국민의 보편타당한 정서와 말, 행동 이런 것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을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빈단지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뚱딴지 소리를 들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적어도 이제 야권에서도 이 사람을 이제 안 되겠다라고 이제 소위 버리는 시기가 이제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는 버리지도 못하고 그러나 윤 총장은 권력 의지가 강하고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설사 어디 선택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독자적으로 뭘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이 될 것이다. 애물단지. 그런데 하여튼 윤 총장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몸을 담고 검찰주의자로 검사로 살아온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한다면 적어도 빈단지 소리를 듣지 않도록 본인이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지금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될까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방향, 컨텐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수현 의원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의 높은 지지율은 뭔가 그 안에 꿀이 가득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그런 그렇습니다. 지지율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러나 생각을 박 의원이 보시기에 그 안에 꿀은 별로 없어 보인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꿀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나중에 단지를 열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그전에 별의 순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요. 아마 그 별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김종인 위원장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이 그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로 지금 30% 지지율이 넘었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아. 윤석열 총장 만나는 거 좀 고려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뭐 고려한다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내 스스로가 무슨 윤석열 총장을 당장에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는 기회가 있어서 만나게 되면은 그때 만난다는 뜻이지 내가 특별하게 뭐 고려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신성범 의원, 네. 별의 순간이 무슨 뜻이죠? 인생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회가 한 번 오는데 그것을 윤 총장이 낚아챘다. 정치인으로서 상당한 타이밍 장악 능력을 보여줬다는 게 제가 해석하는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고요. 예. 저는 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미래는 윤석열 전 총장에 달려있었는데 제가 유심히 보는 것은 생각보다 윤 총장, 윤석열 씨가 강하다. 그 강함은 어디서 오냐. 제가 볼 때 첫째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됐다. 이 정부에서 실망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의 모습에서 공정, 또 이번에 또 드러난 정의, LA 사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수 뭐 완반이 완전 그 검찰 수사가 완전 박탈이면 부패 완박, 뭐 검수 완박. 이것을 또 예언을 말해주는 것처럼 돼 있고 그것을 노리기라도 하듯이 또 인터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점에 대해서 공정과 정의 가치를 선점했다. 그리고 내공이 장난이 아닌 것 같는데 제대로 좀 약하게 봤는데 하는 거 보니까 타이밍 잡는 거라든지 메시지 던지는 거 보십시오. 짧게 왜 마이크 앞에서는 짧게 이야기하고 예. 좀 논리적인 것은 뒤에 메일로 한다든지 예. 이런 건 누가 코치를 해줬거나 아니면 본능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제가 볼 때. 타고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이 단순한 검찰의 검찰 수준 뭐가 아니다는 느낌은 들고 다만 앞으로 이제
정치적 능력이 있느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맷집에 대해서도 맷집 보십시오. 우리 흔히 이제 정치인들 맷집 비판을 받아들이는 능력, 비판에 대응하는 태도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비판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만한 좀 무게감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그게 좀 장점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능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보여주는 수밖에 없죠. 자기 능력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미래에 대해서는 저는 박인호 생각이 똑같아요. 그건 자기 능력이다. 가장 중요한 제가 원래 여기서 적어도 석 달 내지 넉 달 동안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현실에 정당에 입당하지 않으면서도 메시지를 뭘 낼 거냐. 저 양반이 검사총장이지만 적어도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뭐가 생각이 있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네. 이걸 석 달 동안 낼 수 있을까 하는 대목이 오히려 윤 총장의 접근이 있다면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봐요. 예. 김두수 총장께서는 지금 저 높은 지지율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지지율이 높게 나온 조사가 흔히들 여론조사 방식에서 ARS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녹음된 기계음을 들려주는 방식이고 응답률이 이제 5% 정도인데요. 그건 주로 뭐냐면 당시에 SNS나 언론의 노출도를 반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사퇴한 바로 다음 날부터 이틀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많은 노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정도라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야권에 특정하게 후보 지지가 올라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흔히들 민심의 내용 깊숙한 민심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포피적인 여론 일종의 유행 같은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예견되는 일이었고요. 저 정도가 이제 한 저 정도까지 나올지는 몰랐는데 한 20% 후반대로 나오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검찰 출신으로서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은 또 그렇게 과반수 이상이 또 찬성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이고요. 앞에서 쭉 말씀하신 그 단지 이야기를 하면 단지를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웃음 보기에 꿀단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꿀은 일시적 그냥 만족에 불과하고 사실은 그게 쌀단지여야죠. 먹고 배불리 든든하고 대통령 선거는 국가 국민들을 아주 이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믿고 살 수 있는 민생 같은 거지 일시적인 꿀단지처럼 뭐 이렇게 기분 좋게는 그런 걸로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단지가 구멍난 단지일지도 모르지만 꿀단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쌀단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꿀단지, 빈단지, 뚱단지, 애물단지, 이제 쌀단지가 나오네. 예. 정익진 변호사께서는 저 지지율 얼마나 갈 것 같아 보입니까? 그거는 윤 총장 하기 나름이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게 제가 독일어 공부를 좀 했었는데 이게 별의 순간이 슈테르는 슈툰데라고 그래가지고 별과 시간을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독일어에서 인생 최고의 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정인 위원장도 독일에서 공부했죠.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그랬나요? 그런데 저는 이게 무슨 뜻일까? 가장 우리말에 적합한 표현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별의 순간이 왔다. 이것은 운이 왔다. 더 크게 말하면 대운이 왔다라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일단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그 사람이 이제 지지를 받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민심이 지금은 윤 총장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 지지율이 제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윤 총장이 적극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획득한 지지율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거나 다른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해가지고 이런 말씀하기는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 윤키추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을 키운 사람은 추미애 전 장관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를 키운 것에 팔아른 바람이었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추미애 전 장관이 없었으면은 저와 같은 지지율을 얻을 수 있었을까? 과연 그 검찰총장을 그 박차고 나와서 나도 정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사실 그 생각이 들면서 그런 대외적인 변수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았을 때 그때 윤 총장의 그 본래의 그 능력이 정치적인 능력이 나타날 거고 그것이 이러한 그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박수현 그 전 의원님이나 김두수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빈단지로 이렇게
드러날 것이냐 예.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지율이 저렇게 높이 나왔다고 해도 추미애 장관한테 고맙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윤석열 총장이 정계 진출을 선언하게 된다면 정치권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될까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그전에는 여권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야권이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인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야권에서 윤석열 총장 그전에는 어떻게 얘기했고 지금은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실질적으로 사기를 한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할부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라는 하소연을 하세요.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의 코디네이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을 연초에 만났다. 총장 시켜준다고 그러던가요? 지금 자세가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범죄자들의 편지 하나 가지고 총장의 권한을 박탈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퇴하라는 압력 아닌가요? 거취 문제는 아직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임기라고 하는 거는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으면 똑같은 자세로 그런 엄정한 자세로 처리해달라. 그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괘씸죄를 적용해가지고 내쫓으시라놓고 아직 지금 제 식구 봐주고 불공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하시는 거죠. 신성문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총장 혹시 국민의힘에 들어올 기대를 갖고 있나요? 기대를 갖고 있죠. 네. 그거야 뭐 언젠가는 합치게 김종인 위원장이 아까 했던 말 언젠가는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 뭐 보겠다는 것은 자신 있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저께 일로서 야권이 인물이 된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는 뜻도 공개적으로 밝힌 거고. 근데 저기 대목이 왜 윤석열 전사가 있잖아요. 국정농단,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을 구시했던 장본인 당사자고 또 사법농단 사건. 그래서 법조계의 주류색을 완전히 교체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어요. 사실은 그 덕분에 총장이 된 거예요. 대통령도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소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걸. 그런데 이제 그 대목을 잊어버리면 이제 야당에서도 잊어버릴 수는 없는 거죠. 지금은 한편이지만 전사가 있는 거죠. 수사 방식도 최소합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에서는 굉장히 혹독하고 가혹할 정도로 파악했다고요. 그런데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가지만 그런 전사도 있다는 것도 야당 사람들이 잊지는 않고 있는 거죠. 예. 자, 윤석열 총장 관련 페이지를 넘겨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언제 이런 마음을 먹게 됐을까요? 그간의 과정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의 훈수를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 여당 대표 이름까지 소환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마음을 먹게 됐을까 궁금한데요.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했던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면 가닥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글쎄, 사람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잘 판단해서 저도 27년 공직생활 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후회 없이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두수 총장 이 사퇴하기까지 쭉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의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다른 데하고 좀 더 보충으로 얘기를 하고 완전히 주목도를 높였죠. 그리고 이제 대구를 갑니다. 대구에서 또 준비한 멘트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오전에 휴가를 냈다가 나오면서 저렇게 이제 그만두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윤석열 총장 혼자서 저렇게 다 기획을 하고 준비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총장의 기본적인 참모 조직이 있지만 그 검찰총장의 참모 조직이라는 건 검찰 업무를 하는 조직이고 이 행보의 일련의 행보는 이제 정치 이벤트 또는 정치의 기획 과정이 있지 않고서는 저런 행보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좀 준비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뭐 상당한 이제 결심에도 여러 단계가 있지만 가장 이게 역순으로 가보면 1월 1일 기점 그 즈음에 그러니까 지난 이제 연말 그 기점에 이제 징계가 되고 뭐 판결에 의해서 또 징계의 그 인용이 그 이제 기각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이 좀 다음 단계를 밟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 또 전으로 간다면 윤석열 총장을 야권 분류의 대선 후보로 여론조사로 간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처음에 갔다가 본인이 여론조사 업체에 뭐 입장을 밝혔죠. 빼달라.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추윤 갈등이 심해질 때 다시 여론조사에 그냥 자동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여론조사를 빼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밑바닥에 이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봐야 되고요. 뭐 비공식 그 정보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그 정치의 좀 우리의 원로나 고문 이런 분들을 만나서 계속 본인의 이 정치적 진로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는 이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확인이 안 되니까 미처 말하기도 뭐하고 또 현직의 검찰총장이 그러한 자기의 정치적 야심을 저렇게 드러낸다고 그렇게 비판하기는 뭐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일련의 과정이 다 사실이었다는 게 이제 확인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도 이미 이제 뭐 일부의 몇 분들을 실명으로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딱 오늘날 바로 정치를 현재도 뭐 정치 출마를 결심한 건 아닌 걸로 돼 있는 걸로 봐서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작년 하반기부터는 정치에 염두를 두고 구체적인 수를 넣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훨씬 더 먼 시간의 이야기일 겁니다. 윤석열 총장과 윤석열 총장이 초임 검사 시절부터 최근 검찰총장을 할 때까지 굉장히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던 정치 원로에게 제가 직접 여러 차례 들은 이야기인데 뭐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초임 검사 시절부터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래서 권력 의지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게 평생을 만나온 그 원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권력에 서슴없이 저항하는 정의로운 검사상을 스스로 만들어 오고 창출해 온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리고 사실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전에 돌았던 그 찌라시들 소위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이제 뭐 사적인 자리죠. 거기에서 나라고 대통령이 못 되라는 법이 있냐라고 큰 소리를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 쳐서 그것이 구설수에 올랐다라는 이제 찌라시들이 쭉 도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다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고 저도 듣고 어디서 이제 본 이야기지만 지금의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었고 그런 어떤 과정들이 그렇게 본인들이 정치 시계를 하나씩 차곡차곡 가져온 것이다라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만약에 그랬다면 박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쏙내를 숨기면서 초임 검사 때부터 정치할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숨겼다가 시나리오를 다 짜갖고 지금 와서 딱 터뜨렸다? 저는 그래 안 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첫째는
작년 10월 달에 국회에서 한 국민에게 공개적 약속이 아까 방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소명으로 생각하고 직을 유지하겠다는 게 적어도 확인된 2020년 10월까지의 윤석열 총장의 답변이었어요. 그 전에 양정철 씨가 만나갖고 2016년에 선거 당신 훌륭하니까 광고를 검사니까 스타 검사니까 공천 줄 테니까 정치 한번 해봐라.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대목까지는 우리가 믿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향상 이 양반이 뭐 구수도 했고 보스 길도 있고 후배들 잘 챙기고 안에서 뭐 형형 다른 사람 많구나 저도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그걸 갖고 아, 너 당신 정치할 생각 원래부터 있었잖아. 중앙지검장부터.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권에서 너무 정치검사 씌우기 위한 프레임이다라고 보는 거고 적어도 작년 연말까지는 총장직을 유지하려고 생각했을 것 같다. 근데 결정적으로 뭐니 그래도 중수청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망다고 될 일도 아니고 또 자기 참모를 못 쓰잖아요. 검찰총장인데 다 다른 사람 둘러싸고 포위하다시피 하고 힘 다 빼죠. 이러다 고사하겠다. 이럴 바에 나가서 내가 싸워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테고 그다음에 작전을 짰겠죠. 제가 볼 때 여기는 이제 정치인들이나 정치인 참모들이 붙은 것 같아요. 1년의 마지막 과정을. 예. 그래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정혁진 변호사 시각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 정치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언제부터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중수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총장이 정치를 했다. 그러면 정치검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검사들도 뭐 이렇게 나오자마자 정치하는 게 별로 보기가 좋지가 않은데 그 막강한 검찰권을 가진 최고의 그 수장인 검찰총장이 나와서 정치를 한다? 이거는 사실은 법조인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나도 뭐 정치하고 싶다, 나도 대권 잡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장 나와가지고 정치하겠다 이런 말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명분들이 쌓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 내가 뭐 장관한테 이런 일 당했다, 내가 뭐 징계 받았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겠다라고 생각은 될 수 있을지언정 대외적인 명분은 안 되는데 중수청은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중수청 설립하는 그 법안 제가 봤더니 이게 실질적으로 검찰을 형해화한다, 무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든다라고 볼 수도 있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같은 날 한 사람이 더 퇴임하지 않았습니까? 신현수 수석. 신현수 수석 뭐라고 퇴임의 변을 밝혔냐면 내가 역량이 부족했다. 하지만은 문정부의 성공을 내가 나가서도 기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윤 총장은 나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주 거창한 이야기를 했죠. 헌법 정신,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고 내가 정치를 해서 이걸 갖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시그널을 갖다가 던진 거니까 결국은 그 정도 시그널을 던질 명분은 중수청밖에 없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입니다. 예, 뭐 중수청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에 국정감사 때 정치할 의향이 있느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 얘기를 한 걸 보면 그때부터 전혀 정치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 언제 정치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될지 궁금하고요. 또 당장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여기에서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야의 반응을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이미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프로젝트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때 당시에 그 자칭 뭐 킹메이커다 하는 우리 언론사 뭐 사주하고 밀실 회동 이런 게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이미 검찰 내부에서 나라고 대통령 못하라는 법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이제 소문들이 돌기 시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권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사퇴도 그러한 대권 프로젝트의 일정에 맞추어서 사퇴한 것이고 잠시 아마 탈색 기간을 거치겠지만은
틀림없이 정치에 나설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인 본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함께 간다고 보시는 점? 이제 그거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본인의 이 판단이나 의지가 먼저 밝혀져야 저희들이 이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의 이런 법치주의 파괴라든지 그다음에 검찰 폐지에 준하는 이런 수사권 박탈 이런 데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인데 좀 아직은 대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아까 김경협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나라고 대통령 하지 말한 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나 보네요. 아니 그게 실제로 지라시로 돌았습니다. 돌고 실제 많이 들었고요. 예. 예. 또 실제 지라시라고 하기에는 좀 더 상황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돌았기 때문에 예. 그게 상당히 관심 속 회자가 됐었죠. 그런데 어떠세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치할 거다, 뭐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 시점을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도와준 거 있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전에 사퇴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보궐선거 때 야권 후보를 뭐 지원하는 연설을 한다든지 뭐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예상이 나오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어떤 당의 특정 후보를 돕는 일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다만 그 LH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서 뭐 신문과 인터뷰를 하듯이 그렇게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인터뷰나 비판적 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윤 총장이 아까 이제 우리가 쭉 인터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을 파괴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대범죄수사청이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을 파괴한다는 것인데 이 수사 기소권의 분리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본인도 인사청문회에서는 단계적으로 수사청들을 분리해내는 것 그리고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수사 기소권이 분리는 일부 아주 굉장히 진흥화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융합 현상도 있긴 하지만 큰 방향으로는 수사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선진사법 시스템이라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말을 갑자기 확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짧게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기둥으로 받쳐지는 것인데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만 이해하는 편향성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윤석열 총장의 이 반짝 지지율이 오래 지속 가능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제한적이지만 그런 어떤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성범 의원은? 저도 일정 마이크를 잡고 그것이 누가 됐건 야당의 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까지는 하지 않을 거다. 그 정도로는 상식적인 사람이다 보는 거고 아마 언론이 가만 안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조선일보처럼 또 뭐 가서 물어보고 하면은 또 뚝딱뚝딱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어디서 자기가 수사할 때 겪었던 뭐 비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다양하게 저는 할 거라고 보는 거고 다만 저는 여기서 그 정부 지금 여당의 의원들의 김경엽 의원님도 다 좋은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어차피 정치할 사람이었다. 정치검찰 출신이고 본능적으로 정치적인 인간이었다. 뭐 이런 표현 이게 어떻게 빛을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게 그런 사람을 왜 시켰냐고 그래. 결국은 다시 돌아가면은 그렇잖아요. 아니 누가 키웠습니까? 호랭이 새끼를 키워서 호랭이를 맹호를 만든 게 누굽니까? 딱 나 그걸 대묻고 싶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원래 이거 중수청 이거 원래 우리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 근데 우리 페인트 모션에 넘어가고 자기가 뭐 사표를 내? 우리 원래 이게 당론도 아니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것도 우스꽝스럽잖아요.
사실 장관이나 박홍계 장관도 당론 따르겠다고 했고 누구 하나 당 지도부가 몇 사람 하는 거 초선 의원들의 그게 대해서 아니야. 그건 좀 차분하게 해도 되라고 이야기한 사람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사후에 윤석열 총장을 그냥 나간 데 대한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밖에 안 돼서 그런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윤석열은 여권이 때리면 때릴수록 더 키워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짚어보겠습니다. 자, 야권 후보 단일화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대표가 어제 밤에 만났다고 하는데요. 단일화 어떻게 매듭 지어질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이 관련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녹취 들어볼까요? 예, 어저께밤에 꽤 장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합의한 건 아직 없고요. 예. 사실 허심탄회하게 일단 한번 봅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만남이 성사가 됐고요. 예. 네, 맥주 한 잔 놓고 그래서 정말 이분과 뭐 한번 해볼 만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일화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후보자 두 사람 사이의 믿음과 신뢰입니다. 인간적인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그 어떤 단일화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왜 후보 단일화를 하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지 후보가 되려고 단일화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기준에만 맞추면 저는 쉽게 합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에서 뽑힌 후보가 그 책임지고 그 위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사실은 그 취지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3번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니까 번호가 2번이든 4번. 나는 사실은 이 단일화 후보가 되면은 누가 되든 간에 이번에 야권이 이긴다는 데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덧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론조사상에 나타나는 걸 보고 같으면 오세훈 후보의 약진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이 국민의 후보인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 될 거라고 내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세훈 후보의 약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한번 보지요. 서울시장 후보 3자 가상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박영선 후보가 여유 있게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보다는 조금 높고요. 그런데 야권 후보 단일화가 돼서 두 사람 간의 대결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 오차 범위 안에서 오세훈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네요. 45.3 대 41.6.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47.3 대 39.8.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우세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3자 대결로 가면 무조건 민주당 후보가 이기고 단일화를 하면 야권이 우세한데 오세훈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조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두수 총장,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 일단 국민의힘 후보를 띄우는 데는 아직까지 힘을 계속 쓰는 거죠. 그 오세훈 후보가 경선에서 올라오고 굉장한 뒷심을 지금 발휘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이미지도 많이 좋아지면서 안철수 후보의 뭐 단일화된다면 당연히 안철수 후보로 될 것 같은 그런 여론이 과거였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이제 상쇄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만나서 맥주 회동 같은 걸 제안하고 그런 걸 좀 주도하는 느낌 이런 걸 통해서 오세훈 후보가 계속 상승세를 띠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단일화를 해서 오세훈 지금 이제 여론조사입니다만 박영선 후보를 둘 다 이기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철수 후보만 이겼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약간의 더 이게 전략적 이동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단일화를 해야 되는 절대 명제를 야권이 일단 딱 전제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과연 단일화가 순조롭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가 없고 많은 분들이 후보 등록전은 힘들 것이다. 투표용지 인쇄 때까지 가봐야 한다. 이런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인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저 여론조사 방식이나 여론조사를 할 때 문구를 어떻게 쓸 것이냐, 기호의 문제라든지 당을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복잡한 문제의 셈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저런 단일화 과정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깨진 적이 있고 이 깨진 것을 그냥 이제 본인의 결단으로 철수한 것처럼 돼 있지만 그래서 그런 복잡한 부분을 알고 있어서 단일화도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여권 후보 단일화도 잠깐 살펴볼까요? 일단 박영선 민주당 후보,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와의 단일화에서는 일단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과의 단일화가 남아있는데 지금 김진애 의원은 3번 토론하자,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우리도 띄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김진애 의원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그 사퇴한다고 발표하신 후에요. 박영선 후보 측한테서 뭐 연락 좀 받으신 거 없습니까? 워낙 충격이 심해서 한 이틀 정도는 아무 연락이 없다가 지난 목요일 날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느냐 박 후보 측에 했는데 아직 성사가 안 됐고요. 당 차원에서는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 박영선 후보와 조정훈 후보. 박수현 의원, 지금 김진애 의원이 3번은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좀 분위기를 띄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박 후보 측에서는 그게 좀 부담스러운 거죠. 뭐 크게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앵커께서 질문을 할 것 같아서 박영선 캠프와 전화 통화를 하고 왔는데 아마 어제 밤의 상황은 오늘 중으로 타협이 될 거다라는 것이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것을 보면 뭐 거의 좁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TV 토론도 3번, 이쪽은 2번 뭐 이 정도니까 충분히 뭐 타협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진애 후보 측에 예상치 못한 국회의원직 사퇴라고 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이 단일화가 재밌어졌어요. 또 진정성도 있어 보이고 주목도 받게 되고. 그래서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그 아주 호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야권의 그 단일화가 아까 우리 김두수 총장 말씀하신 대로 후보 등록이 아니라 그 투표용지 인쇄까지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 여권이 그 전까지 아주 진정성 있고 아름답게 오늘 내일로 이렇게 어떤 경선 어떤 과정에 합의가 되면 아마 여기서 중요한 또 여권의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협상의 끝이 타협이 곧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진애 의원 의원직까지 사퇴하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가다가는 안전하게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내일 민주당 박영선 후보 저희 뉴스와이드에 출연하게 됩니다. 내일 좀 자세한 내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